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했는데 최진봉 교수님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게 예전에 이제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을 잘 거론하지 않잖아요. 진보 진영이나 뭐 보수 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산업을 일군 부분에서는 늘 인정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명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뭐 잘못된 행동과 독재를 했죠. 그건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사회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해 줌으로써 전 국민의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화했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 있는 길도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그 박정희의 산업화가 결국은 우리 사회의 경제 발전에 큰 도약돌이 된 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거는 국민들의 뭐 그 고려를 짜서 한 거지만 그것이 결국은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라고 생각해요. 즉 나라와 국가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 이건 물불 안 가린다. 좀 쉽게 얘기하면 진보 뭐 보수 진영 안 가리고 오로지 경제 발전과 국민이 잘 사는 일이란 뭐든지 하겠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가 대단히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AI가 이제 미래 산업이잖아요. 그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이재명 대통령이 다 만들었어요. 지금 엔비디아의 그 젠슨 왕이 와서 그렇죠. 26만 개 주겠다고 GPU. 그랬죠. 그리고 GPU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예를 들면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같이 와서 하겠다고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GPU가 26만 개 들어오니까 다른 관련된 사업에 전 세계에 앞서가는 기업들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AI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그 기반이 결국은 오늘의 자신감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도 AI 그 기반의 툴 같은 것들을 평소 업무에 좀 활용을 좀 하십니까? 많이 쓰고. 주로 어떤 걸 쓰세요? 저는 예. 챗 GPT 쓰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주민의원법이라는 헌법책 알아요. 개정정보판을 만들 때 챗 GPT하고 같이 작업을 했어요. 아, 첨삭도 받으면서 네. 뭐 바뀐 거 뭐냐, 현재 어떤 주요한 관련된 이슈들은 뭐냐 하면 잘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챗 비서님이. 그래서 그래요. 그거 가지고 네. 아주 빠르게 작업을 했어요. 네. 이틀 정도 걸려서 개정정보판 다 만들었어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했는데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를 편성을 했는데 이 중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난 10조 1천억 원 이렇게 편성이 됐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번에 예산 편성 쭉 살펴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R&D 예산만 하더라도 지난 정부에 비해서 19.3%가 늘어났어요. 오늘 아침 조간 보셨겠지만 경향신문도 그렇고 중앙일보도 일면 기사에 뭘 실었냐면 2030 청년 과학자들 석박사급들이 그냥 다 나갈란다. 이게 해외로 가겠다는 게 70%인가 80%인가 이렇게 맞아요. 굉장히 높았어요. 네. 깜짝 놀랐는데 뭐 의대 문제하고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기초과학 분야에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방침이 나오니까 이제 떠날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어떤 유인 효과를 뭐 있어요. 그렇죠. 돈을 잘 줘야 거죠, 돼. 당연히. 예, 투자를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예산 설계도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저는 컨텐츠 투자 펀드 출자 규모를 2천억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창작자들 있잖아요. 우리도 어디서 누군가가 훌륭한 사람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런 청년 작가들을 많이 키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생계 부담 같은 거 걱정하지 말고 거기도 지원을 창작 대폭하고.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고 방산 뭐 국방 뭐 다 늘어났어요. 그리고 취약계층도 그렇고 저는 이 대목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근로감독관을 2,000명을 증원을 맞아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서 더 이상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 좀 이게 되게 필요하고 뭐 노인 일자리, 뭐 교통비 부담 낮춰준 거 뭐 굉장히 꼼꼼하게 제가 이번에 에이펙 가서도 느꼈는데 이 정부 참 세심하다. 정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뭐 사람을 짐짝 취급하는 정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예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되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AI와 관련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하정우 수석 굉장히 인기 많은데 똑똑하죠. 기자들이 여러 브리핑을 듣잖아요. 굉장히 많은 정책실장, 안보실장, 뭐 수석들 와서 브리핑을 하거든요.
근데 하정우 수석이 브리핑할 때는 쓰다가 그냥 쳐다봐요. 잘 못 알아들어. 어느 단계 이러면 뭔 말이야 이거. 왜 뭔 예. 소리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우리 공부해야 된다고 대통령실 AI 공부해야 된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공부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뭐 그래서 30%만 알아듣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확실히 시대는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GPU가 뭔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하정우 수석 설명을 들어보니까 김대중 정부 때 IT 강국 한다면서 전국에 우리가 그 망 깔았잖아요. 그런 초고속 통신망. 그렇죠. 그 초고속 통신망이라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도 그 AI 강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기본 그것도 고속도로라는 표현을 쓰던데 뭐 박정희 때처럼 이제 고속도로 깐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에이펙 또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일단 첫 번째 트럼프보다 시진핑이 도착하니까 기자 수가 2배가 늘어나더만요. 아 그래요? 예, 현장에 외신 기자들이 그리고 유럽 기자들, 아시아 기자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다양한 기자들이 예, 국적에. 전 세계의 다양한 기자들 이거 뭐 히잡 이런 거 쓴 기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다양한 국가의 기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달라진 것은 완벽한 선진국이구나. 대한민국이. 네, 왜냐하면 에코백 다 줬거든요. 하나씩 기념품으로. 에코백에 막 황남빵, 무슨 경주 찰보리빵 막 다 주워 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풍성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아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뿐만 아니라 G7 국가로 나아갈 준비가 튼실이 됐구나. 이렇게 멀쩡한 나라를 세상에 작년에 비상계엄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했으니 그 사람의 죄상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 아니, 도대체 무슨 에이펙을 어떻게 하려고 비상계엄을 했을까? 저는 그 경주에 있는 닷새 내내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에이펙의 결과도 설명 좀 하고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득을 한다고 대통령이 전임자와 다르게 이렇게 국회 열심히 나오는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답답했는데 사실 조갑재라는 분을 제가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데 아니, 그렇겠죠. 이 네. 조갑재라는 분이 얼마 전에 에이펙과 한미 관세 네. 협상을 지켜보고 평을 했어요. 에이펙 한번 봐라. 저기는 AI가 판을 주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과거에 몰입해서. 네, 과거에 몰입해서 어둠 속에만 나타나는 바퀴벌레 같다. 맞아요. 이렇게 역사의 얘기했는데 바퀴벌레다 이렇게. 그 말은 좀 뭐 심했을 수는 있지만 오늘 보여준 모습은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이분들은 미래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나라야 뭐 남이야 죽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련다. 그게 너무 목적이 그러니까요. 명징해 보이고 전 오늘 대통령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하는 대목이 막 피켓 시위하고 뭐 검은 넥타이인가 이거 메고 네. 막 그랬잖아요. 뭐 야 저도 잘 마스크에. 봤어요. 그때 대통령의 네, 대응. 대통령이 딱 들어와서 솔직히 말하면 불쾌해서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윤석열이었으면 네, 네. 100% 지나가죠. 박근혜도 옛날에 아니 안 세월호 와. 그래서 안 안 와. 왔어요. 맞아, 안 그렇게 와, 안 와, 박수도 안 안 쳐줬다고 계엄을 일으켜 그러니까. 내가 일으킨 사람이야. 세상에 국회가 말이야 박수도 야당 안 의원들이 쳐주고. 박수도 안 쳐주고 말이야. 그래서 계엄을 한 사람이네. 그 박근혜도 그냥 쓱 지나갔어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기 한번 봐달라고 하는데도 맞아요. 예, 그냥 그 안면몰 싸고 지나가 버렸는데 이재명 대통령 딱 그 자리에서 허리 숙여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례를 하더라고.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정치력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하고 싶겠어요? 근데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모두의 대통령이고 여야 관계없이 전체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로서 저분들의 의견도 다 끌어안고 가야 된다라는 판단 속에서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솔직히 말하면 조갑재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창피한 겁니다. 보수라는 사람들이 창피한 거예요. 그 핵잠수함과 관련해서도 조선일보 평생 몸담았던 선배가 어떤 얘기 하냐면 창피하다. 말은 보수가 했지만 일은 진보가 한다. 실행은. 네. 그렇게 딱 정리하더라고요. 저도 에이펙 얘기 좀 할까요? 네, 좋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기업인들도 앉았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 외국 정치인들, 그다음에 기업인들 이렇게 앉았는데 기업인들 중에 좀 젊은 분하고 제가 같이 앉게 아 됐고. 젊은 분들하고. 네. 근데 그분들이 여러 이야기를 막 하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윤석열 정부 때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천지 차이라고. 천지 차이다. 그다음에 뭔가 방향도 확실한 것 같고 완전히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경제는 민주당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 기업가 정신이란 말하고 부합하는 당은 민주당인 거예요. 아. 그 정도의 그렇게 얘기를 확신까지 하더라고요. 줬구나.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에이펙 성과에 대해 가지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었다 이런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최악의 상황이란 말은 지금 임기를 시작한 지가 얼마 지났습니까?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4개월, 5개월 돼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에이펙을 맡았는데 그동안 준비가 얼마나 안 됐으면 김민석 총리가 10번을 내려갔다잖아요. 내려가서 보니까 너무 엉망진창인 거예요. 잼버리처럼 곧 망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직접 본인이 챙긴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계속 보고받고 지시하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그 5개월은 짧은 기간 동안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정부 지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네. 봤을 때는 진짜 이번에 그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부도 잘했지만 정부가 또 기업을 수단으로만 쓰지 않고 거의 동지처럼 맞아요. 우리 원팀이야 한번 해보자 딱 해가지고 같이 짜자작 했던 게 너무 눈에 잘 보이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반도체 관련돼서 GPU 받는 것도 어마무시하게 네트워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마스가라는 게 원팀으로 가능했던 뛰었어요. 것도 하나라든지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업가들 쭉 만났거든요.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좀 같이 논의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정부. 근데 실제로 그걸 쫙 다 하는 거예요. 야. 네. 그래서 아니,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죠. 어떤 거는 민원처럼 해결해주고 어떤 건 지렛대로 삼고 맞아요. 종합적으로 자원들을 활용하면서 외교전을 펼쳤던 예술의 거예요. 영역인 거죠. 네. 한마디로 얘기해 종합 예술인 네, 건데.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 안에서 저 사람은 기업을 하고 이 사람은 정치를 하고 누구는 언론을 하고 각자 자기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낸 그런 어떤 오케스트라의 하모니 같은 이런 게 저는 에이펙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정의선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기업가가 그런 거 재벌이잖아. 우리가 아는 소위. 잘못 좀 한 거 아니겠어 과거에. 보니까. 아니 너무 고맙다. 근데 그게 그냥 뭐 건성건성이 아니라 진심이 그러니까 느껴지는 느껴지더라고요. 발언이더라고요. 네. 근데 나경원 의원이 또 황당한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민간이 한 거를 정부가 가로채기 했다 뭐라 그랬더라? 도둑질 강도 뭐 이런 표현을 썼던데 그러니까 최소한 취재는 해야 된다. 그분들이 기자는 아니지만 사실관계가 어떠한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정치인이라면 책임 있는 글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관계도 잘 확인하지 않은 가운데 그냥 무조건 이거는 정부가 무슨 잘못 가로채기 한 것처럼 그런 자기네들은 그랬거든. 아, 자기네들은 기업들을 데리고 가서 미국에 투자하게 만들고 병풍 아주 세우고. 병풍 세우고 그런 방법으로 손쉽게 외교를 해왔어요. 맞아요. 근데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기업들 보고도 때로는 참아달라, 견뎌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추겨가지고 얘기하라고 하기도 하고 원팀이 돼서 움직여서 성과를 냈던 경험은 기업인들도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도 3세예요, 3세. 3세들. 재벌 삼세. 3세인데 70년대생이더라고요. 3세들이 다 그렇구나. 70년대생이더라고요. 맞아요. 75년생, 대한항공 회장도 75년생이고 제가 만났던 그분도 다 70년생들이 정의선도 70년생이래요. 자기가 제일 신문대 전담을 정의선. 많이 그랬어요. 했어요. 정의선 회장이 제일 아 동생이라고 저하고 그랬죠. 동갑이네. 네. 근데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딱 방향도 확실하게 제시해주고 원팀으로 토론도 하고 때로는 같이 마치 모험도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종의 동지애. 네. 예.